박통에게 더 확실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사건이 또 있었어. 거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심지인데 심장 거기를 확 올려놔야 그 다음 뭐가 될 거 아니야. 난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역사 상식에서 벗어난 게 딱 하나가 있었던 게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소흥동 정비사업 더 재밌는 얘기들 많았다면서요. 맞다. 맞아 해주셔야죠. 우리 그때 그래서 우리가 무슨 007 작전처럼 소공동에 있는 그 차이나타운에 해당되는 그곳을 완전히 다시 한국 영토로 돌려받는 그 과정을 마무리했지.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 중간중간 박통에게 더 확실하게 재건축 재개발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든 사건이 또 있었어. 아, 그래요? 그게 바로 72년도에 7.4 남북 공동성명이야. 7.4 공동성명이 왜 중요하냐면 그 7.4 공동성명 전까지는 남과 북이 왔다 갔다 한 적이 없거든. 전혀 교류가 없었고. 전혀 없었어. 7.4 남북 공동성명에 이제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건데 공식적으로 사절단이 이제 문제가 생겼지.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72년도까지만 하더라도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거든. 아, 맞아요. 지금으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북한이 우리보다 잘 살았어. 그러다 보니까 박통이 쉽게 해서 쪽팔리고 싶지 않은 거야. 벌써 존슨 대통령 와서 한번 망신 당했고,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부터 또 망신 당하고 싶지는 않은 거야. 미국한테 망신을 당하는 거하고 북한한테 망신을 당하는 거는 그 당시 차원이 다른 거죠. 이건 전혀 다른 거야. 그래서 박통이 야, 그러면 북한에서 기자단이 왔는데 어디서 묵고 어디서 만찬하고 어디서 뭘 보여주고 어떤지 코스 짜 하는데 와, 도저히 코스가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코스를 잡고 마치 지금 우리 남한 사절단이 북한에 가면 딱 보여주는 그 루트 있잖아. 거기에서 살짝만 벗어나서 뒷골목을 가려고 해도 나오시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됩니다. 나오시라요 하잖아. 그거랑 똑같은 형태로 우리가 72년도는 우리가 통제를 했어. 요렇게만 딱 움직이게 가드를 치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숙소는 남산의 타워호텔이라고 그 당시 있었어. 남산 타워호텔로 잡아줬고, 그 다음에 연회를 크게 베풀 그럴싸한 호텔이 많지 않아서 경복궁 경회로 앞에서 했고, 그 다음에 또 만찬 중에 하나는 그 당시 그나마 유일하게 또 괜찮은 호텔이 조선호텔이었어. 시청 근처. 그래서 그 조선호텔에서 하고, 그 워커힐, 그때 미국 그 장성들 묵는다고 급조해서 만든 호텔이 워커힐이잖아. 거기서 또 좀 만찬을 하고, 그 다음에 보여주는 도로라고 해선 그 경부고속도로가 그나마 그날 유일하게 뚫린 그 제대로 된 고속도로거든. 그래서 그 당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대식 모든 호텔과 뭐 시설물을 다 활용한 거야. 그나마 이동할 때도 시내길을 가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일부는 북악 스카이웨이로 올라와서 그 숲속길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게끔 그렇게 처리를 해서 이동을 한 거야. 눈물겹습니다. 정말 눈물겨운 일이지. 딱 그 코스를 보니까 미군 장성들한테 연회 베풀기 위해서 만든 호텔에다가 존슨 대통령 보여주려고 일부 구축한 거, 그 다음에 이게 다구나. 확실히 안 거야. 안 되겠다.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을 제대로 시작해야겠다 해서 더 확신에 차. 그리고 나서 이제 임자 서둘러 이 지시를 내려. 서울시장에게. 근데 중국인 상인들 거는 본인이 대통령이 직접 챙긴 걸로 미루어 짐작이 되는 그 007 작전으로 다 해서 걷어서 하나그룹 회장한테 일단 넘겨줬는데, 그러면 서울시 공무원들이 알아서 지구지정하면서 딱딱 그 설득해가지고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한치의 진전이 없는 거야. 아니, 형님 말씀하시는 거 가만히 들어보면 박통 시절의 서울시장은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나지. 그거는 지금의 서울시장보다도 어떻게 보면 봉급쟁인 거야. 그냥 박통이 임명한 건데 박통이 얘 일을 왜 이따위로 해? 야, 나가 하면 나가야 되거든. 그러니까 지금의 서울시장하고 위상이 많이 다르지. 수도 서울을 맡긴 자기의 직속 부하잖아요. 그렇지, 부하인 거야 그냥. 협상의 대상자가 아니라 부하야, 부하. 그래서 부하한테 시켰는데 이 일이 하나도 진행이 안 되는 거야. 박통이 그런 거 진짜 싫어하거든. 역사 기록을 보면 이 사람도
굉장한 성격 급하고 굉장한 다혈질에 안에 에너지가 응축된 사람이야. 또 군인 출신이니까. 뭐 호불호가 다 있으시겠지만 그냥 그 사람 기질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서둘러라 했는데, 그래서 공무원들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 이 중구 지역의 상인들을 설득해서 중구에 해당되는 게 지금 을지로부터 소공동부터 시청부터 저 광화문 가기 직전까지 전부 다 중구라고. 거기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중심지인데 심장이었죠. 심장 거기를 확 올려놔야 그 다음 뭐가 될 거 아니야. 그럼요. 그래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이제 중구 상인들을 하나씩 설득하러 다녔네. 근데 중구 상인들이 여기서 장사해야지 국가 저 백년지 대계 이런 거 모른단 말이야. 뭐 자꾸 와서 재건축 재개발해야 되니 나가쇼, 여기를 우리 국가가 매입하겠어 하는데, 이게 뭐 청천벽력 같은 소리잖아. 그때 당시에는 당장 먹고 사는 게 더 급했지. 그리고 중구 상인들은 그 당시에는 재벌은 아니었지만 꽤 부자들이지. 중심지에서 가게하고 있다?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지. 나름 떵떵거릴 사람들이라고. 일제시대 때부터 자본 축적해 왔겠죠. 그런 사람도 있고, 뭐 한국전쟁 때 갑자기 들어와서 떼돈 번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돈 벌고 이제 그 꽤 부자 소리를 듣고 있는데, 난 지금 상황을 그대로 유지해도 그만인데, 너 남부럽지 않게 살고 있는데 뭐 자꾸 나가라고 그러고 하니까 공무원들에게 뽀찌를 줬어. 이거는 만평 이런 데 나와. 이건 뭐 내가 그냥 그러려니 하는 짐작이 아니라, 근데 그 당시에 워낙 대통령의 관심사인데 이 뽀찌 받았다가 진척 안 되는 게 나 때문이라고 딱 걸리면 이건 뭐 그냥 이게 날아가잖아. 그래서 다른 데선 받았을지 모르지. 우리나라에서 뭐 관료 사회가 투명해진 지가 뭐 사실 오래된 건 아니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냥 날라가기만 하면 다행이죠. 그럼. 그래가지고 그 중구 쪽에서 상인들에게는 그 당시 서울시 공무원들이 돈을 안 받기 시작한 게 아주 이슈가 됐어. 왜? 받았다가 야, 내가 너 돈 줘서 나 여기 남게 해준 줄 알았는데 뭐야 해서 이제 소리 나면 큰일 나잖아. 큰일 나죠. 그래서 중구 상인들이 이제 슬슬 알기 시작한 거야. 이거 그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돈 좀 준다고 해결될 만한 일이 아니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해서 중구 상인들이 막 머리가 터져 하고 있었어.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흘러왔냐면 중구 상인 조합들이 그러면 도대체 재건축 재개발을 어떻게 하고, 나는 나중에 여기 재건축 재개발 되고 나면 어떻게 여길 다시 돌아오면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했는데, 어떤 또 베네핏이 있는지 그렇지.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대화 협상 테이블이 나온 거야. 근데 그 당시만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그 상인들이 뭐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이 시중은행에 대출을 일부 끼고 그 다음에 건설 관련한 견실한 건설회사를 껴가지고 재건축 재개발을 자체적으로 수행해서 크게 뭐 상권을 부흥한다든가 주거지를 부흥한다. 지금 같은 재건축 재개발 마인드가 전혀 없잖아. 경험해 본 적도 없고 없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럼 그 당시 그나마 일본에서만 그 정도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일본에서 하는 것도 본 적이 있나. 그러니 이 사람들은 그런 능력은 없고, 정부가 원하는 건 그냥 이건 당신들이 못하오. 우리 정부가 주도를 해야 되고, 정부가 주도할 때도 당신들 말고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일부 건설사와 정부가 주도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지. 아니, 내 가게를 니네가 마음대로 사가겠다는 것도 내가 동의를 안 하는데, 사가고 내가 다시 들어올 기회를 준다 했는데도 그 들어올 장소와 공간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니네가 왜 마음대로 정하느냐. 이건 말도 안 된다 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려고 하냐 했는데, 상인들의 머릿속에 그리는 재건축 재개발은 그 당시 소공동 쪽이나 중구 쪽에 3층 정도 높이에 있는 그 적산 가옥들을 한 3에서 5층 정도 올리겠지 생각을 한 거야. 근데 박정희가 지시한 바로는 초고층 빌딩들을 올리라고 했어. 그 당시에요. 이제 15층 이상 30층, 40층 거기에 올리라는 거야. 그게 박정희 지시받은 바야. 그런데 상인들에게 그 얘기를 딱 하니까 기겁을 하는 거지. 30층이요? 올릴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의구심이지만 나는 그런 자본력도 없고 나는 그런 큰 사업에 감당을 못한다. 그런 걸 정부가 기획하는 거라면 나는 동의할 수 없다. 난 그런 거에 내가 무슨 무슨 핫바지 노릇이나 하라고 막 하면서 이제 집단화되기 시작했어. 중구 상인들이. 그래서 야, 국가에서 난 진짜 내가 알고 있는 역사 상식에서 벗어난 게 딱 하나가 있었던 게 바로 요 중구 상공인들을 위한 국가의 배려야.
뭐였죠? 뭐냐면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기까지 얘기 드려야 돼요. 그렇게 중구 상공인들을 설득하고 있는데 73년, 74년 오일 쇼크가 터졌네. 1차 오이쇼크. 그러고 나서 갑자기 여론도 안 좋아졌어. 달러가 이렇게 천정부지로 올라갔는데 그거 공사할 돈이나 있느냐? 능력이나 되는 주제에 지금 그런 소리 하는 거냐? 경제 이렇게 망가뜨려 놨는데 지금 미쳤다고 그렇게 여기에다가 3, 40평짜리 올려놓으면 그 누가 입주를 하느냐?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면 그때 그 중구에 있는 상공인들에게 이건 안 되겠다. 이분들이 본 게 없으니 도저히 설득이 안 된다 해서 해외 여행을 보내줬어. 정말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이야. 해외여행 자유화는 80년대에 일어났는데 그런데 70년대 초반에 중구 상공인들에게 해외여행을 허락했다는 건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이게 적합한 비유입니다. 달나라 여행 보내준 거야. 저도 그 얘기를 드리려고 했어요. 진짜 우주 여행을 보내준 거야. 네. 그런데 그 당시 중구의 상공인들의 재산 수준을 또 알 수 있는 게 정부가 중구 상공인들에게 당신들이 안 봐서 그러는데 각 나라의 시청 앞에는 3, 40층짜리 빌딩이 원래 질비한 겁니다. 직접 가서 볼 수 있게 허락을 해드릴 테니까 가서 보고 오실래요? 했더니 상공인들이 그러면 그건 내가 내 자비로 갈 수 있다. 멋있다. 그 정도 수준은 되는 거지. 멋있다. 국가가 허락만 해주면 난 그건 자비로 갈 수 있다. 나갈 준비가 돼 있다. 그래서 국가가 원래 보내줄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자비로 갔어. 그 정도 돈은 있는 거야. 그 정도. 그러니까 국가가 허용을 안 해서 못 나갔을 뿐이지 그때도 뭔가 해외 직접 가보고 싶은 열망. 나도 만약에 안전만 담보된다면 달나라 가고 싶지 않겠어? 그렇죠. 그래서 세상에 70년대 초중반에 우리나라 최초로 단체 관광으로 간 사람들이 중구의 상공인들이었어. 근데 그분들에게 국가에서 보여줬던 해외 관광 코스가 지금도 한국무트야. 일단 미국을 먼저 가서 미국의 펜실베니아의 펜센터라고 제일 번화한 도시 같고 그 다음에 뉴욕으로 건너가서 뉴욕의 록펠러 센터 앞하고 록펠러 센터. 그 다음에 저 유엔 본부 앞에 보여주고 그 다음에 런던으로 넘어가지. 미국 동부 투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대서를 건너서 런던으로 가서 런던 국회의사당 근처 쫙 한번 보여주고 금융중심지까지. 그 다음에 끝이 아니야. 프랑스로 넘어가. 라데팡스라고 프랑스에서 제일 번화한 동네 있거든. 거길 또 쫙 보여줘. 그 다음에 올 때는 일본을 보여줬어. 일본의 동경, 오사카에 또 가장 번화한 또 초고층 빌딩들이 있는데 다 보여줬지. 그리고 귀국을 딱 했어. 중구 상인들이 어떻게 됐을까? 우리도 할 수 있다. 아니지. 우린 못한다. 반대구나. 여기서 말한 우리라는 건 상공인들 자기 자신들을 말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 깜냥으로는 할 수가 없구나. 너무 많은 격차를 실감했구나. 그리고 국가 말이 맞아.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 그리고 이거는 우리는 국가가 좋게 매집해 준다고 했을 때 팔고 다시 거기 들어가면 우린 떼돈 버는 거야. 이 인식을 했고 그래서 그 다음 국가가 하겠다는 그 사업 계획에 전부 사인을 했어. 이야. 해보십시오. 우리나라도 발전 한번 해봅시다. 우리 그 시청 앞에 한번 제대로 해봅시다 하고 그 상인들도 한 발짝 물러선 거고 국가도 진심으로 그 사람들 보여주러 그 공무원들 옆에 붙었거든. 설명 하나하나 다 해준 거야. 이거 지금 꼬불꼬불 있는 이 그 골목들을 그냥 일자로 피는 정도가 아니고요. 이걸 하려면 일단 다 매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지하도 개발해야 되고요. 뭐 하면서 이제 지하철 같은 것도 다 보여준 거지 이제. 리모델링 정도로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지. 그걸 알려준 거야. 이걸 올리려면 지하도 들어가야 되고 뭐 하면서 다 한 거야. 그랬더니만 그 당시 그런 진짜 대한민국 재건축 재개발의 역사상 국민들과 국가가 의기투합한 마지막 사례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 지금은 알잖아. 뭐 기름 뿌리고 죽여라 하는데 알고 봤더니 이게 등유 불 안 붙는. 아저씨 뭐예요 이거? 휘발유 아니잖아. 그냥 나도 살긴 살아야 되고. 물론 진짜 투신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에게는 좀 정말 절박했겠지만 그렇지 않은 또 그냥 엎어놓으신 분도 있거든.
재건축, 재개발에는 이제 워낙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마련인데 참 형님 말씀해주신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감동적인데요. 그럼 네. 바로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가 중구라고 불리는 데를 네이버 지도라든가 구글 지도를 쭉 보시면 그게 처음에는 정부와 기업인과 공무원들의 그 007 작전에, 그 다음은 정부와 국민의 의기투합에, 그래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대역사야. 이게 우리나라 재건축 재개발의 첫 번째 효시였고, 여기서 중요하지만 안타까운 거. 이때부터 우리나라 건설의 역사는 일부 대기업의 10대 건설회사 중심으로 판이 짜지게 된 거지. 그들 아니면 이런 거 할 수 없다라는 걸 전부 다 어쩔 수 없이 그냥 받아들인 거고, 국민도 일부 받아들인 거야.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주택산업의 기형적인 구조가 됐는데, 우리나라 10대 건설사가 서울에 제공하고 있는 주택 공급 물량이 전체 공급 물량의 50%고, 그 다음에 50% 좀 안 되고, 서울 뺀, 그러니까 수도권 뺀 비수도권은 50% 좀 넘어가. 그러니까 10대 건설사가 우리나라 집 두 채 중에 한 채는 짓고 있는 상황이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형적인 구조가 들어갔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그 구조에 편승하고 있는 건 사실이야. 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파트 살 때 제일 많이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브랜드. 맞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팔 때도 제값 받잖아. 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10대 건설사가 지은 게 아니면 선호도가 확 떨어져. 그러니 이게 계속 짜고 치는 판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리고 그 10대 건설사가 이렇게 중구 대단지나 그 다음에 뭐 반포나 뭐 개포나 이런 거 건설하는데 대규모 단지가 가져다주는 다양한 프리미엄들이 있거든. 뭐 예를 들어서 공원이 잘 돼 있다든가 뭐가 잘 돼 있다든가, 여기에 우리가 한번 또 빠져들다 보니 대규모 단지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졌어. 근데 그 대규모 단지를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또 10대 건설사 정도의 자본력과 인력이 있는 데가 아니면 안 되거든.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쪽으로 쏠려가는 거지. 그러다가 지금은 또 어떻게 됐느냐? 지금은 대규모 단지를 조성할 만한 데가 많지 않아. 등촌 주공 같은 아주 독특한 데 빼고 그런 큰 사업이 많지 않아. 남는 게 별로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또 10대 건설사에 편중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가 생긴 게 서울 땅값이 너무 비싸졌어. 그걸 감내하면서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 또 메이저 건설회사 말고는 없는 상황이 돼버렸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 초창기 재건축 재개발을 빨리 해야 된다. 우리 국가가 빨리 부스트를 켜야 된다라고 했었을 때 선택했던 선택과 집중이 지금까지 흘러왔다. 아니, 이 도시를 그럴싸하게 개발하려면 이제 20층, 30층 아니면 적어도 한 뭐 20층 가까이는 그 당시 쭉쭉 올려줘야 되는데, 그런 걸 올리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한데 이걸 누가 해야 될지 방법이 없는 거야. 자, 그런데 그때 유일하게 제가 하겠습니다. 저 돈 좀 있어요. 라는 사람들이 모두 공통적으로 한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어.